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제2차 시 국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여러분 설명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감사 표현은 4번인 거 이해되나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 자, 여러분 2번 봅시다. 2번에 4번 보면은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 동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는 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3번입니다.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 자, 관용 표현을 물었어요. 관용 표현. 자, 관용 표현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하긴 그렇고, 관용 표현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찝기보다는 그 단어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어를 의미 그 자체로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 그 상황의 맥락을 따져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용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발이 묶였다고 하는데,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하는데, 이 고문을 당한다고 여기 발이 진짜 묶였다는 뜻은 아니죠. 진짜 발이 묶였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쓰는 것이 바로 관용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래서 발이 묶였다고 했는데 진짜 발이 묶인 건 아니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나가면 발이 묶이잖아요. 그 발이 묶인다는 의미가 발이 고문당한다고 묶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발이 묶였다 하면 관용 표현 되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동생이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는데 입이 진짜 귀에 걸릴 수는 없죠. 그만큼 입이 쫙 찢어져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아. 손발이 맞다고 하는데 손발이 맞는다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진짜로 손발을 맞추기는 유연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손발이 맞다는 거는 서로 호흡이 잘 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없이 서로 잘 맞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손발이 맞다라는 것도 관용 표현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여기서 손은 관용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냥 그야말로 농구공을 손으로 잘 잡는다. 손이 크다 하는 말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관용 표현이 아닌 거. 관용 표현이 아닌 거는 3번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4번 한글 맞춤법에 맞는 문장. 자, 잘 봅시다, 여러분. 깍두기가 하는데 깍두기가 아니고 깍두기가 정답입니다. 깍두기가 해야 되고, 나는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데 찌어이가 아니고 찌괴가 아니고 찌개가 맞아요, 여러분. 개아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 하는데 며칠 할 때는 요렇게 이어적기로 적어야 돼요, 여러분. 며칠은 이어적기로, 끊어적기 말고 이어적기로 또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며칠은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정답이 2번인데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드러났다는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드러났다, 드러내다라고 하면 이런 뜻이 되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시험, 이거 선지에 있는 드러나다는 이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5번 갑니다. 다음 규정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 자, 기억 볼까요? 자,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여러분 이거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항상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순우리말과 한자, 여기 보시면 기역으로 보여요. 기역 2번이 기역에 있죠. 그 위에 큰 2번을 보면은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이 된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일단 선지를 제껴봅시다. 첫소리라고 하면 초성이라고 하죠. 초성, 니은, 미음 앞에서 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라 했는데, 자, 1번 냇물 볼까요? 냇물은 이 물이라는 게 이 미음이 니은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미음 음가가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잇몸도 미음이라는 이 음가가 니은이 안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죠. 아랫니라고 하면은 니은이라는 게 니은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삿날도 있죠. 제삿날도 니은이, 이 둘 다 여기는 이 조건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함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봅시다. 큰 2번에 보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봅시다. 아랫니라고 하면은 순우리말입니까? 아니면 한자어가 섞여 있습니까? 아랫니는 한자어가 없습니다. 한자어가 없고 100% 순우리말인데, 제삿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제사는 한자어라고 방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방금, 그죠? 중요합니다. 제사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4번이 되는 겁니다. 한자어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6번, 7번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고 풀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너무 길어요, 내용이. 문학은 제가 대충 읽어줄 수 있지만, 요런 독서나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2문단, 3문단을 보면은 화장품, 화학성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죠. 화학성분의 유해성 밖에 안 나옵니다. 화장품 용기의 용자도 안 나오고, 기원과 역사의 기자도 안 나오고, 심리의 심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성분의 유해성 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7번 갑니다. 나에서 고쳐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 자, 비록은 문맥을 고려하여 설마로 고친다고 하는데, 비록이 맞아요, 여러분. 비록 화장품에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면, 자,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디귿은 내용상 불필요함으로 삭제한다.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문맥을 고려하여 부작용으로 고쳐 쓴다는데, 반작용과 부작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였더라?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걸 제창을 했는데, 반작용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밀면은 그 밀은 만큼의 힘이 나한테 또 일정 만큼 또 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은 이 부는요, 부차적으로 또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 부작용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말 그대로 부차적으로 생기는, 방금 침 튀어나요. 자, 부작용이라는 거는 부차적으로 생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의미가 변해서 좋은 작용이 나야 되는데 안 좋게 나는 작용, 그렇게 의미가 약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작용이 난다는 건 부작용인데 반작용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뭘 밀었을 때 그 민만큼의 에너지를 또 돌려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은 첨가되어 있는지를. 자, 하고와 되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하고는 능동이죠. 되고는 수동. 수동은 영어에서 쓰는 말이고,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비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화학 성분이 첨가하고 있는지. 자, 화학 성분이 첨가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첨가하는 게 첨가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첨가를 하는 거지 화학 성분이 스스로 첨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화학 성분을 첨가한다 하고 하면 맞지만 화장품의 화학 성분 그 자체는 그냥 첨가가 되는 거니까 비동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음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어려워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 자, 중세국어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법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사실 중세국어도 그 법칙을 알면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 재밌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재밌는 중세국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어적기, 다른 말로는 연철이랍니다. 연철이라고. 그 다음에 거듭적기는 다른 말로 중철 또는 혼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끊어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적기 하면은 바로 분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적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용비어 첨가라는 단어는요, 용비어 첨가라는 책은요,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편찬하신 다음에 만드신 한글 서적입니다. 여기 용비어 첨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용비어 첨가의 시작 부분이 해동육룡이 나르샤, 해동육룡이 나르샤란 말인데, 여러분 유명한 몇 년 전에 방영했던 유명한 드라마 있죠. 육룡이 나르샤 하는 드라마인데 그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 하는 게 이 용비어 첨가에서 나온 겁니다. 해동육룡이 나르샤라고 시작을 하는 이 용비어 첨가에서 이 해동육룡이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자, 세종대왕이라고 했죠. 자,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태종입니다. 태종대왕께서 이렇게 했고요. 태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대왕이고, 그 다음에 태조대왕의 아버지가 환조 이자춘이라는 사람입니다. 환조 이자춘의 아버지가 도조 이춘이라는 사람이고, 도조의 아버지가 익조 이행리라는 사람이고, 익조의 아버지가 목조라고 하는데 이한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왕의 묘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자, 태조대왕께서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신 태조 이성계 대왕께서 조선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창업군주면 그 자기 창업군주로서 자기 조상들도 높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조대왕께서 자기의 4대조 고조 할아버지인 이한사를 원래는 목왕, 태조대왕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를 갖다가 목왕, 이한사를 목왕, 이행리를 익왕, 이춘을 도왕, 이자춘을 환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추존을 했는데, 나중에 이 손자인 태종대왕께서 목왕을 조자로 이름을 바꾸고, 익왕을 익조로 바꾸고, 도왕을 도조로 바꾸고,
환왕을 환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또 바꾼 겁니다. 이 바로 세종대왕의 이 6대조분들을 육룡이라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이 육룡이 나르샤 하면 그러면 나르샤는 무슨 뜻일까요? 나르샤는 나라 오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시아라는 게 나르시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날아 오르시어, 육룡이 날아 오르시어 하면은 그럼 무슨 뜻이 돼요? 결국은 자기 조상들 칭찬하는 말이에요. 조선이 고려 그 918년에 고려가 세워지고 공양왕이 마지막 왕이 됐는데 이 역성혁명 이 씨가 왕씨를 갈아엎고 세운 나라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란자의 나라이죠. 반란자가 세운 나라라서 자신의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런 이 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여기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하는 그런 불인데 자 여기 보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또 드라마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2011년인가 2년인가 한석규 지금 우리 김사부로 유명하신 한석규 배우님께서 세종대왕 역으로 나오셔서 한글을 만드시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거 역시 이 용비어천가의 두 번째 구절인 뿌리 깊은 남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는 조선 자체를 뜻해요. 조선이 아무리 이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하는 이 온갖 음해에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은 뿌리가 아주 깊은 아주 훌륭한 나라이다라고 자신의 조선의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아주 풍성한 나라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용비어천가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라는 거는 결국 자기 조상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이 이어적기 연철이야 돼 있죠, 여러분. 연철에 해당하는 건 나에서 찾으면 자, 깊은 거. 이해됩니까? 왜냐? 불휘하면 그냥 뿌리를 그냥 적은 거예요. 이어적이 한 게 없어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하나니 하는 것도 그냥 여름 하다. 여기서 하다는 뭘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뭘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아래아자를 써서 하다, 해야 지금의 하다라는 뜻이었고 이때 당시에 하다라는 뜻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많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여름 하나니 하면은 여름이 지금의 열매예요. 열매가 많다, 하고 많다,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니 하는 것도 이어적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나와 다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국어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바람에 하는데 이 아래 아자가 없어져서 아로 바뀌었죠. 나중에 지금의 을들이 옛날에 알날자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 아자가 음성범이 된 것도 있고 하다가 된 것처럼 아래 아자가 양성범으로 바뀐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통 아래 아자는 보통 이렇게 아래아가 아로 바뀌었다 보통 그래 이해를 하시던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래아자는 어떤 의문으로든 변할 수는 있었어요. 보면 감아래 하는데 감아래 할 때 마가 우로 바뀌었듯이 그죠? 그리고 방점에 소멸돼 있네요. 이번에 방점이라는 거는 성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국어와 일본어에는 성조가 아직 남아있어요. 성조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어요. 하고 이 마자, 중국어로 마자를 이렇게 읽으면 말이란 뜻도 있고 엄마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요. 저는 중국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네 가지 성조, 이 사성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 우리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몇몇 이 신하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글을 알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싫어했겠죠. 당연히 양반들은.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들한테 뭐라고 일가를 했냐면, 니네가 사성칠운을 아느냐, 사성칠운을 아느냐 하는데, 여기서 사성이라는 게 이 성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언어학의 천재셨고, 글자의 천재셨고, 유학의 천재셨고, 별자리의 천재셨고, 또 무엇의 또 그런 식으로 백성을 많이 사랑하셨고,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오셨던 그런 대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조,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 네 가지, 이거를 갖다가 바로 방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방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방점이 사성을 나타내는데 썼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점의 소멸이 됐고, 그 다음에 내희 하는데, 이때 당시에 주격조사의 가는 없었어요. 자, 주격조사하면 요즘은 이하고 가가 있잖아요. 이하고 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가가 없었고, 이만 썼다고요. 이래요? 자, 이가 있으면은, 이가 있을 땐 이를 아예 안 썼고, 이 이외의 모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썼고, 자음에 들어갔을 때는, 자음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썼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주격조사 가가 없었어요. 주격조사 가가 없어서 이것도 정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고, 하여튼 정답은 3번이에요. 교코 하는데, 이 교가 왜 조로 바뀌었을까요? 이 디귿은요, 디귿은 치음이에요. 치조음이에요. 치조음인데, 느를 발음했을 때 치조에 닿죠. 치즈, 느 하는데. 근데 이 뇨가 현대국어로 넘어서는 경국의 음인 지읒으로 바뀝니다. 경국의 음인 지읒으로 바뀌기 전인 중세국어에서는 경국의 음 전에 조를 썼다고요. 조를 썼다고요. 뇨.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경국의 음을 안 쓰고 이렇게 치조음을 써요. 치경국의 음을 안 쓰고 치조음을 써요. 위대하신 김경일 장군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김경일 장군님께서 하는데 김경일이라고 해요. 김경일 장군님께서. 그리고 이 어라는 김경일 장군님께서 하는 이 발음도 우라고 해가지고 약간 원순 모음에 가깝게 그래서 우리가 얼른 통일을 해서 얼른 이 말 차이를 얼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김종일 장군님, 김정은 장군님께,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어쩌고 하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지읒을 갖다가 아직도 디귿으로 발음을 한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교코가 조코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치조음이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어두잠군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두잠군은 지금은 절대 안 써요. 지금은 안 써요. 어두잠군을 안 쓰는데 이때는 있었어요. 예를 볼까요? 지금 쌍디귿을 쓰죠. 또 이때는 이렇게 표기했어요. 또 볼까요? 쌍비읍이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표기했어요. 병신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뒹규게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또 할 때 시읒 디귿을 썼어요. 자음군이 어두에 지금은 절대 못 오는데 이때는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소멸됐다는데 교코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10번, 12번 볼까요? 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동일한 식구를 반복할 리듬감 형성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뭔 사람이 있다. 뭔 사람이 있다. 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죠? 뭘 있다고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식구 반복 맞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돼요, 여러분. 정답 1번이에요. 자, 반어법을 사용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하는데, 반어법 여러분 뭐죠?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니 참 잘했다 하는데, 이 참 잘했다 하면은 진짜 잘한 겁니까? 아이고야, 더럽게 못냈네 하는 이 못했네를 잘했네 하고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것 부조리한 현실인데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청유형 어미가 청유형 어미가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보라고 돼 있는데 보라는 청유형 어미가 아니고 명령형 어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청유형 어미가 아니고 명령형 어미예요. 보라 하는 거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후각적 심상, 냄새 맡는 거. 이 정지용 시인의 앞천이라는 시에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수박 냄새 하는 그런 냄새, 짭조름한 미역 냄새, 요렇게 냄새를 갖다 나타낸 거, 그게 바로 후각적 심상입니다. 이해됩니까? 후각적 심상 말고도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그리고 촉각적 심상, 이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까지 6개가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은 이 2가지 이상의 감각이 여러 군데로, 여러 개로 이렇게 싹 어우러지는 그런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금빛 게으른, 이 또 방금 말했던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금빛 게으른 울음 하는데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은 시각이죠. 울음은 청각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져서 공감각적 심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 청, 후, 미, 촉, 그리고 공감까지. 이게 6가지가 바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 필기해두세요, 제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여러분 아직 수능을 안 쳤는데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칠 때 항상 필적 확인란이라는 걸 써요. 필적 확인란이 뭐냐면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씨체를 갖다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그리고 제2외국어까지 모든 답안지에 제시되는 글자를 또박또박 써서 자기 글씨체를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쳤던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었나? 하여튼 박두진 시인의 풀밭에 누워라는 시를 변형한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필적 확인란 문구 중에서 이 2005년부터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게 2006년인가 2005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대규모 부정행위가 나타난 적이 있어서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다행히 하여튼 간에 뭐 다행이라긴 그렇고 이렇게 필적 확인란 문구 중에서 대한민국 수능 수학능력 시험 필적 확인란 문구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가 바로 이 향수라는 시였어요. 그 중에 바로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을 반드시 알아주세요. 금빛이라는 시각과 울음이라는 청각이 어우러진 공감각적 심상. 이해됐나요? 제가 왜 여러 번 반복하는지 알겠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꼭 필기해 두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윗글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러분 기억 보세요. 기억. 12번부터 12번이랑 11번을 같이 풀게요. 길이 끝나는 곳. 길이 끝나는 곳이란 말은 여러분
극한의 상황,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꽃잎이 흩어진대요. 이것도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근데 정답, 이거 11번에 3번 봅시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4번. 리을을 보시면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거 하면은 길이 끝나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꽃잎은 흩어져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리을이 바로 함축적 의미로는 가장 긍정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11번과 12번의 차이는요. 11번과 12번의 차이라긴 그렇고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요. 11번의 중요한 점은 12번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별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찾아낸 내용이에요. 주제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길이 끝나고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꽃잎이 흩어졌는데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시험 치느라 힘들고 하지만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요, 인생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거 4번, 삶의 태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3번. 자, 아주 중요한 시예요, 이거. 여러분의 이 내면을 좀 잘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에서 15번 가는데 아주 길이가 길지만 아주 재밌고 쉬운 소설입니다. 쉬운 소설이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주 재밌고 쉬운 소설인데 이 소설이 옛날 2010 몇 년이었나 수능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소설입니다.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나올 일은 없지만 일단 수능에 나온 거니까, 수능에 나왔으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주인공이 창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섭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창섭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있어요. 자, 창섭이라는 여동생이 의사의 의료사고로 죽습니다. 여동생이 맹장염에 걸렸는데 의료사고로 여동생이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린 바람에 창섭은 아버지가 농사꾼입니다. 아버지가 농민인데 아버지는 고등농림학교를 가라. 고등농림학교는 지금의 농업고등학교예요. 고등농림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고등농림학교를 마다하고 의전으로 합니다. 의전은 좀 길게 쓸게요. 의학 전문학교.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이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지금은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의과대학이랑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그런 그 학제로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반 의과대학이랑 의학전문학교라는 게 또 있었어요. 전문학교는 의학대학, 의과대학보다는 약간 급이 낮지만 어쨌든 이 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그 의사 시험을 치면은 똑같이 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의대보다는 급이 낮지만 어쨌든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을 치면은 똑같이 의사는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섭이 아버지가 농민이라서 고등농림학교를 가라 하는 거를 마다하고 의학전문학교를 간 거예요. 이때 당시 조선에는
이때 당시 조선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바뀝니다. 이 서울대 의대랑 이 의학전문학교랑 경성제국대학의 부속 의과대학이 합쳐져서 서울대 의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창섭이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진짜 의사가 되는데요. 맹장수술의 의사가 됩니다. 왜? 동생이 맹장염인데 의료사고로 죽는 바람에 맹장수술에 전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창섭이 의전을 나와서, 줄여서 의전이랍니다. 의전을 나와서 맹장수술계에서는 정말 권위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병실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병실이 부족해져서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전체 외래 환자의 3분의 1밖에 입원을 못 시켜요. 그러면 이사를 가거나 확장을 하거나 해야겠죠. 그런데 마침 건물 하나 나왔어요. 건물 한 대가 나왔는데 3층짜리 양옥주택인데 방화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옛날에 뭐라 해야 될까? 아주 기숙사로 썼던 거예요. 기숙사로 썼던 거니까 이게 어떤 배관공이었나 무슨 어쨌든 어떤 기술자들의 기숙사로 썼었으니까 기숙사로 썼으면 아무래도 입원실로 바꾸기가 편하겠죠. 용도가 같으니까, 그죠? 용도가 같으니까 입원실로 바꾸기도 용이한데 그러면서도 가격도 싸요. 가격도 아주 쌉니다. 이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병원을 팔아야겠죠. 원래 기존 병원을 팔면은 병원을 팔면은 어느 정도 돈은 나올 텐데 이 돈은 또 리모델링에 써야 되겠죠. 리모델링에 쓰려면 살려는 이 돈은 3천만 원짜리 3천이라고 하던데 3천이었나? 하여튼 이 돈은 따로 필요하겠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시골에 땅을 둔대야 고작 3천원의 실리가 날까 말까 하지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씩은 벌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보시면은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고요. 그리고 점심이나 먹으라 좀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하십니까? 천금이 쏟아진대도 나는 땅 안 판다. 자, 여기서 지주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조상들이 아주 피땀 흘려서 이 논밭을 사십니다. 일궈냅니다. 그런데 이 창섭의 아버지 대에 들어서 이 땅을 더 확장을 못 시켜요. 왜냐? 의대 보낸다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더 줄어들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더 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논밭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보나 마찬가지인데, 또 조상님께서 눌려주신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맡기냐. 이 때문에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그럼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땅 문서를 갖고 소작인들한테 자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임대료 받아먹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거 듣고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서울에 앉아가지고 지주 노릇만 할 거냐? 그러면 이 지주하고 자기들 사이에서 땅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지주들은 이렇게 곡식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돈만 앉아서 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도덕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느냐?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느냐? 왜 이 땅을 생각을 해라고? 땅이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가 피땀 흘린 만큼 수확을 주는지 아느냐? 근데 어떻게 땅을 그런 식으로만 쓸 수 있느냐? 해서 아버지께서 반대를 끝내 반대하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어찌 저렇게 아버지 고집은 보통이 아니시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머니는 아들 따라서 가고 싶으셨어요. 왜냐? 손자들 얼굴 보고 싶으셔서.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들아 서울 올라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얘기하십니다. 일단 나는 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주 이거 여러분 3페이지 보세요.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 번에 내겠냐. 그 하루 그렇게 갚아내도록 할 테니까 그때 그 땅값은 그렇게 받아가라. 내 지금 니 그렇게 지주 노릇 하는 건 못 보겠다. 얘 아들아,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인수를 하고 있다. 의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의 인수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악업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 농사일 물려받아라 하고 말을 할 수 있겠냐. 나도 너의 이거 이해하고, 또 이 병원을 넓히려고 하는 그것도 너의 돈벌이 욕심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라는 거, 그 욕망을 이해를 한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진 마라.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못 쓴다.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아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말이 난 김에 유언이다 하면 내가 먼저 가면은 너희 어머니 서울로 모시고 가고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내가 땅을 묻고 내 혼자 살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울에 끝내 안 올라가시고 이 땅을 이 땅 문서 지고 소장료 받아먹는 행동은 절대 안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윤리, 땅에 대한 윤리를 지녔는데 아들은 이 논밭을 그냥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병원을 넓히고 싶으니까. 물론 창섭의 말도 일리가 있고 창섭도 돈을 벌고 싶은 것도 벌고 싶은 거지만 지금 병원이 너무 좁아서 외래 환자들 다 수용을 못하니까 넓히고 싶다는 거 아버지도 이해하셔요. 아버지도 이해하시고 반대로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한 면도 있는 해결이 못해서 찝찝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그런 다행히 고성이 오가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 이해했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셔요. 인물의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데 인물의 겉모습은 안 나와 있어요. 비현실적 공간 없어요.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한 농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인물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아버지는 땅을 지키고 싶어하고 아들은 이 땅을 갖다가 소작인들한테 해서 소작료 받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을 넓히고 싶어하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충돌하고 있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심정.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런데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 좀 지켜오는 게 있다. 이 신념이 뭐죠? 방금 제가 말했던 땅에 대한 신념. 땅은 아주 소중한 거다. 땅을 그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념은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은 이걸 수용을 합니다. 아들은 수용을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한 아들이 못마땅하다는데 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한 아들을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너의 욕망이 나쁜 거 아니다. 넌 병원 일을 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의 악업도 아닌데 욕심을 부리진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차근차근 좋은 아버지예요, 이분도. 병원을 확장하려는 아들의 계획이 흐뭇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디서 헷갈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노루선 여기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에 한 3분의 1 지점 봅시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는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네가 이렇게
일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다. 그러니까 니는 좋은 일 하고 있어. 나도 이해를 해.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마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계획을 마냥 흐뭇해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요? 아들이 가업을 잊지 못한 것을 탓한다.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너는 인수를 베푸는 아주 훌륭한 의사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농사 일을 이으라고 감히 강요를 할 수 있겠니? 너 정말 훌륭한 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 혼자서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업을 잊지 못한 걸 탓하진 않아요. 다른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그 지인들한테 이렇게 좀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땅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팔아먹고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요, 아버지도.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넘겨야지 너처럼 그렇게 서울 앉아가지고 지주노릇만 하려는 애한테는 못 넘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금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은 디귿, 그 어른들,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 오셨던 어른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시체 사람들,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땅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 시체가 요즘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시체 사람들, 요즘 사람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이제 진짜 최종 보스입니다. 우리 국어, 이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이 국어 전체에서 아주 그냥 최종 보스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철이죠. 송강정철이 관동별곡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송강정철이 고등학생들한테 아주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이게 가만히 읽어봐도 어렵거든요. 강호의 병이 깊어 뚱님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시영은이야 가디롱 망극하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피셨다. 평구역 말을 갈아 흑슈로 돌아더니 시험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다. 쇼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자,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여러분, 이 관동별곡을 옛날 지금 수능은 암기식이라기보다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옛날 학력고사나 본고사 같은 암기식 시험을 치던 옛날 어른들은 이거 그냥 외웠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엄청 길어요. 관동별곡 엄청 길거든요. 읽으려면 한 20분은 걸려요, 진짜로. 20분 이상 걸리는 진짜 그런 긴 시인데 그 시를 외우고 있대요. 외웠대요, 옛날에는. 왜냐? 너무 자주 나오니까. 너무 자주 나와요.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어떤 작품이 출제되면 그 작품이 출제된 걸로부터 3년은 적어도 3년은 출제를 안 해요. 왜냐? 고등학교가 3년이니까 1, 2, 3학년 건너가야 되니까. 적어도 3년은 지나야 3년 이상 지나야 출제가 다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문구 작가의 관춘수필 같은 것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런 식으로. 근데 정철 작품은 3년 6년 단위로 무조건 배워줘야 돼요. 저도요. 제가 수능 특강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능 특강을 공부했는데 2020학년도 수능 특강에 이 관동별곡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관동별곡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지읒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관동별곡 시를요 한번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윗글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걸 하는데 1번이 정답이거든요. 왜 1번이 정답인지를 제가 설명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공간에 이동하는데요. 자, 진짜 정철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정철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정철부터 죽여야 돼요. 진짜. 관동별곡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동별곡, 성산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거 진짜 이게 족같은 거예요.
아주 싫어요. 정철씨. 정철은 근데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정철은요. 이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걸요.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3대 가사문학이라고 할 정도다. 아, 3대 가사다. 아주 훌륭하다 하고 예찬을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사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읽어보면은 왜 이게 기분이 이상하냐면요. 왜 그러냐면 아첨한 내용이에요. 정철이라는 사람이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갔는데 선조였거든요. 그때 왕이 대왕 전하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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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임금님 만세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지읒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첨하려고 하는 시였다가 이렇게 가사를 갖다 이렇게 왜 이렇게 이따구로 짓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술성은 좋다곤 하던데 저는 예술성이라기보다 일단 힘들어서 이거 배우는 게.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여러분 관찰사라는 직급을 아세요?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예요. 자,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하는데 이때 한양에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한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강원도겠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관동팔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동팔경을 유한하면서 지은 가사가 바로 관동별곡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관동지방이 지금이 강원도 지방인데 여러분 관동별곡이 왜 관동별곡이냐? 관동팔경을 유람하는 거. 여러분 원래 왕이 강원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든 강원도 관찰사든 이 관찰사로 임명을 하면 그냥 바로 얼른 가야 돼요. 얼른 가야 되는데 강원도 이 팔경을 관동팔경을 구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렇게 직무를 유기해놓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이 징계감이에요. 징계감인데 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하면서 바로 안 가고 유람이나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정준의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술만 마시고 허구한 날. 여기 보면요. 공간의 이동이 있다 시상. 그래서 관동팔경을 이동하는 거. 여기 보시면요. 궁왕대궐.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궁왕대궐 터이 오작이 지지괴니 하는데 궁왕은 여기서 궁예예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하는 그 사람이에요. 궁예. 이해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궁예가 이 철원, 강원도 이쪽이 철원이거든요. 철원에 수도를 정했었는데 구고구려에 이 구고구려가 918년에 고려태조 왕건에 의해서 망했죠. 쫓겨났습니다. 궁예가 쫓겨나고 이 궁예가 쫓겨나서 다음 곳이 여기 보면은 이 대골 터이 오작기 여기가 바로 거기 명성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명성산이라고 하는데 명성산을 다른 말 우름산이라고도 해요. 우름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궁예가 울어서. 여기 보면은 오작, 까마귀 오자랑 까치 작자예요.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는 우는 거 명성산이에요. 그리고 궁예 궁터라요. 여기를 지금의. 이 궁예 궁터는 지금 DMZ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남한 사람도 못 가고 북한 사람도 못 가요. 아주 이 지뢰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 지금 북한 사람도 못 내려오고 남한 사람도 못 올라가는 아주 슬픈 우리 민족의 순환이 담긴 역사와 이 슬픔이 담긴 그런 곳이에요. DMZ 안에 들어가 있어서. DMZ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궁예 궁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궁왕대궐, 철원성 이 궁예 궁터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알겠어요? 전절과 후절의 대립구조 없어요. 사문보의 율격이 아니라 사음보의 율격. 왜 사음보냐? 강호에 병이 깊어 뚱님을 누었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이해됩니까? 사음보. 자, 그리고 19체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자, 여러분 19체는 알아두세요. 향가입니다.
향가는 신라. 신라 시대 향가. 그게 있어요. 신라 처용이란 사람이 처용가를 지었는데, 동경 달 밝은 밤, 밤새도록 논일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다리가 4개네. 다리가 4개래요. 한 다리는 내 것인데, 내 아내, 내 것인데, 이 다른 하나는 누구 거냐? 그러니까 바람 피고 있다고요, 아내가. 아내가 바람을 피고, 근데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보고도, 본래 내 것이지만 뺏긴 걸 어쩌리 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겁탈하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역병 귀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역병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이 갈려요. 이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처용이 주술을 이용해서 이 노래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주술로 치료했다,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이 역병 귀신이 그 당시 처용의 왕이었던 헌강왕이,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처용의 아내를 겁탈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겁탈하는 바람에 화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설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 처용가처럼 신라 시대에 지어진 게 바로 향가입니다. 그리고 10연으로 된 게 바로 19채. 이해됩니까? 봅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 자,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전공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런 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그런 거 없고요.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며 관리로서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여 관리로서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자신에게 소임을 맡긴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는데, 방면을 맡기시니 망극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성은이 망극하다는 거는 임금에게 감사한 거예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이 강원도 관찰사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전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임을 맡긴 임금 3번 정답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옛 왕조의 성터에서 무상함 되인데, 궁왕 대궐터이 오작 지적이니, 이 궁왕이 제가 말했던 궁예라고 해요. 누구인가 하는 그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천고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이해돼요? 자, 옛 왕조의 성터에서 무상함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궁왕 이야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여 관리로서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는데, 급장류네요. 급장류. 회양태수로 좌천되었으나 오히려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고, 그거를 먼저. 이 급장류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나도 급장류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데, 정작 정철은 술 먹고 이렇게 그 백성들은 내팽이 쳤어요. 왜냐? 이 나중에 장진주사,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장진주사라는 시를 적는데, 이 장진주사가 술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예찬하는 내용을 갖다가 쫙 가사로 아주 길게 지은, 장진주사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철이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선조가 술 끊어 이 새끼야 하는 의미로 술잔을 조그만한 술잔을 줬는데, 이 술잔이 당시에 은이었거든요. 이거를 탕탕탕 쫙 넓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술을 마셨다고. 그런데 물론 만약에 왕이 직접 와서 하신 술잔을 건드렸다는 거를 알면 아마 왕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죠? 근데 뭐 그게 전설이란 것도 있고 실제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왕이 내리신 술잔을 갖다가 탕탕 망치로 펴서 넓게 펼쳐 마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철은 알코올 중독자의,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급장류란 사람이 가사에, 자기 가사에, 그런 사람이 지은 가사에 자기가 들어간 걸 알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상황인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급장류라는 사람을 언급해서 관리로서 포부를 다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유충열전입니다. 유충열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데 이 유충렬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유충렬은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재주를 가지는데 옥황의 선녀, 이 하늘에 있던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내려와서 환생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상의 사람이 죄를 짓고 내려와서 주인공으로 환생하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적강이라고 합니다. 적강 모티브라고 합니다. 적강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자, 적강 모티브로 냈으면 이제 비범성이 있는, 비범하겠죠,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비범하죠. 그죠? 근데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몰라요. 당연히 주인공. 비범성이 있는 제자 가인형 인물. 제자는 제주 제자의 아들자 아름다울 가 사람인.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 미남, 미녀 이런 사람들. 제자 가인형 인물. 유충렬은 제자 가인형 인물 맞아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걸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분 보면요, 그 MBC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거 있죠.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 전지적 작가가 이 등장인물을 전부 다 꿰뚫고 있어서 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다 제시하고 있다고. 모르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을 하고 한 1시간 좀 넘었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